자, 반갑습니다. 어, 5월달이 왔습니다. 자,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죠? 네. 이제 중개사법을 공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1, 2월달하고 3, 4월달에 수업만 듣고 중개사법을 공부하지 말고 수업만 들으라 그랬더만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더만요. 오늘부터는 이제 중개사법을 공부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약집 몇 번 읽으시라? 얘기하는 거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안 했어요? 아니, 진짜 안 했나? 10번 읽으라 소리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다른 하고는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했지? 엘리트만 모여서. 엘리트만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엘리트만 모여서. 일단 이 요약집을 여러분들이, 페이지 얼마 안 되죠?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거. 이거를 몇 번 읽어라? 1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월달부터는 이제는 중개사법을 빡시게 공부해 줘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6페이지 한번 보죠. 진도 나가야죠? 자, 6페이지에 보면 중개제도 연역 부분 들어갑니다. 자, 중개제도 연역 부분에 보니까 자, 역사. 이건 뭐 시험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중개업의 효시라고 그랬죠? 뭐가 중개업의 효시다? 고려시대 때 객주 혹은 객주 상인 이렇게도 표현한 부분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줬다라고 해서 이것이 중개업의 효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갑니다. 후기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각회, 집주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때 각회, 집주름 이런 사람들은 장사꾼이었다가 자, 부동산만 소개시켜준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전문적인 자, 부동산 소개업자 즉 최초의 개업공예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주가 간 규칙이 나오죠. 이제 중개업에 관련된 최초의 법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인가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거쳐서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나오죠. 이때 뭐가 나온다? 신고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신고제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자격증 없이 해오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지금 허가제였다가 지금 현재 뭘로 바뀐다? 등록제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연역 부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있었죠. 자, 제정 목적. 자, 이 제정 목적은 한때는 시험 문제 잘 나왔었는데 요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라 했습니다. 자, 제정 목적.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일단 잘라놓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리고 또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총 몇 개로 잘라졌어요? 4개로 잘라졌죠? 자, 그러면 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 아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뭘로 바꾸면요? 개업자로 바꾸면 틀립니다. 개업공개사로 바꾸면 틀리다. 자,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는 차이가 있었죠. 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그 용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성을 제고한다.
자, 요거를 공신력 재고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공신력 재고라고 하면 틀리다. 자, 그럼 왜 공신력이 나오느냐? 여기도 전혀 상관없는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현재 여러분 배우는 법의 전신 개정되기 전에는 공신력 재고라고 나왔었어요. 제 목적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다? 자, 공신력이 중요했죠? 옛날에 공신력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 쪽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투기, 사기꾼 뭐 이런 것만 생각나죠? 그래서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졌었다. 그래서 옛날 법에서는 공신력 재고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다? 이제 공신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전문성을 높인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중개 업무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뭐를요? 업을 육성한다. 업무하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이거를 공정하게 육성한다. 공정자가 나오면 틀리다 라고 했었어요. 건전, 공정, 자, 이런 문구들 일단 조심을 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업 하면 또 틀리다 그랬죠. 자, 부동산업.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동원 하셔야 돼요. 자, 5, 6월달 강의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진도 순서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 거 막 끌어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틀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재정 목적들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거기 알아두기 부분에서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부분이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일반법 혹은 기본법적인 성격이다. 자, 부동산 중개는, 자, 공인중개사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서 일반법이다. 즉, 이거보다, 자, 부동산 중개는 일반적, 즉, 기본적으로 무슨 법에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 자,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법 적용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국토기업법 적용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기본법은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이라 그랬죠.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죠. 네, 민사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자, 민사관계의 기본법이 뭐예요? 민사관계 기본법은 민법이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는 민법에 적용돼야 되는데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 있죠?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만들어져 있죠? 자, 공인중개사법 만들어졌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뭐가? 민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법에 있어서도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자, 상법과 관련된 부분. 상법 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장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중개와 관련해서 장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중개업. 중개업이란 일단 용어전이 조금 있다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 업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업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장사는 거라 그랬죠. 예, 계속적, 반복적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럼 장사의 기본법보다 장사하는데 기본법은 상법이죠. 그런데 상법이 자, 일단 중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고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중개사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일단 무슨 회사? 갑자기 이거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자, 이제는 다음 주에 배울 거 이런 거 없어요. 자, 상법상 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죠. 자, 이제 등록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단 뭐는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잡은 거 얼마였죠? 5천만 원 이상 있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이때 이거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이거는 겸업을 금지하는 거다, 제한하는 거다. 네, 제한하는 거였죠.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됐죠? 위반하면 자 14조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즉 상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고요? 업무 정지.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얼마가? 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또 사원임원, 대표자, 분사업 책임자 모두 뭘 받아라? 실무 교육 받아라.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중개사무소는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뭐 쓰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음 주에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어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예,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된다 그랬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요? 중간검사, 그 다음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이때는 사유서 별도로 제출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확보하라 그랬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법을 뛰어넘는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자본금 5천만 원이에요. 이 자본금 5천만 원이 상법에서 보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 5천만 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상법상에서 하면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이런 거 총 5가지가 상법상 회사죠. 자, 이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 뭐 한명합자로 만들어져도 자본금 무조건 얼마? 5천만 이상. 이게 상법상 뛰어넘는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책임자 과정, 분사무소 부분에서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분사무소 설치하면 상법에서는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분사무소 했을 때, 자, 지점 설치하죠?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중개사법에서는 지점 등기를 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지점 등기 하지 않으니까, 자, 뭡니까? 소위 말하는 사용인인감, 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상법을 뛰어넘는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다. 라는 거는 거. 그래서 상법에 있어서는 뭐다? 특별법적인 성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간법이다. 공법적 성격과 그 다음에 또 사법적 성격이 어떻게 된다? 혼합되어 있다 그랬죠? 공법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사법적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이걸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세 가지 개념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중개란 개념 보겠습니다. 자, 중개란, 자, 이제 용어정이 들어가요.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견임 대차 그 밖에 권리들 실변기관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거겠죠. 자, 한번 보죠. 자, 중개라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중개는 일단은 중개란 뭐에 대한 알선이었죠?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있었죠?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렇게 했었죠. 요게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자, 일단 중개라는 개념부터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렇게 된다면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단이다.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고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중개대상물부터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있었죠? 그 다음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했었죠. 자, 요 5가지에 대한 알선만이 이 법상의 중개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럼 이 법상 중개가 아니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한다. 예를 들어서 자, 권리금 중개대상물 이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권리금에 대한 알선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권리금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뭐가 적용되자는 거예요? 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죠. 요즘 권리금 알선 혹시 실무하시는 분 계세요? 권리금 알선할 때 몇 프로 정도 받아요? 10%? 아, 너무 많이 받는데? 보통 5% 정도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아마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 수강생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전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어요.
이 17회 때 수강생인데 임차인으로부터 나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임차인한테 얼마 받았냐면 1,500 받아가지고 500만 원 챙겨 먹고 1,000만 원 건네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리금이나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보하는 거,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있었죠. 그 밖의 권리. 자, 그 밖의 권리듯이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럼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된다?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랬죠.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죠. 여러분들 요약지만 저쪽 뒤에 중개대상 권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마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기억나실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여기까지. 금전소비대차를 알선 소개해줬죠? 여기까지. 이거 이 법상의 중개다 중개 아니다? 네, 중개 아니다 그랬죠? 왜? 금전 자체는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까지는 중개가 아니지만 거기 빌려주면서 부수적으로 그 땅에다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빌려주는 거죠.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중개라는 개념에서 같이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일단 중개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놓고, 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상사중개, 민사중개, 그 다음에 또 참여중개, 지시중개 있었죠. 자, 보면 상사중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민사중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참여중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지시중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상사중개, 민사중개. 자, 상사중개는 타인 간의 상행위를 알선하는 거. 다른 사람 간에 뭐예요? 장사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했다. 그래서 상사중개 개념으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무역상사라는 거 한번 제가 얘기했던데 들어는 보셨죠? 네, 무역상사는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요? 뭐 무역하는 회사겠죠. 생각해 보였어요. 무역하는 회사였죠. 자, 수출입을 뭐 한다 그랬죠? 알선하는 회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대기업이 다 무역상사를 다 한 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오파상이라는 거 있죠? 왜? 오파상으로만 이제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상사중개다. 요즘은 상사중개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중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험중개. 머릿속에 보험 설계사 이름 아닙니다. 보험 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보험 중개사. 공인 중개사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보험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보험을 중개를 알선해요. 그럼 이 힘든 거 자격증 따가지고 10만 원짜리 생명보험 중개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몇백억 대짜리 있죠. 그런 거,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뭐 화재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와 이런 뭐 대형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과 알선해 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보험중개, 이것도 뭐가 된다? 대표적인 상사중개에 해당돼요. 자, 어쨌든 장사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상사중개고, 상사중개 외의 것이 모두 뭐가 된다? 민사중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민사중개는 어떻게 된다? 민사중개는 자, 뭐 직업중개, 그 다음에 또 혼인중개, 그 다음에 또 부동산중개, 이게 더 뭐가 된다? 민사중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 지금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자,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네, 민사중개가 된다. 자, 부동산 중개는 일단은 민사중개가 된다. 라는 거 한번 알아보시고, 자, 참여중개와 지중개. 자, 지중개가 먼저죠? 자, 지중개, 참여중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중개는 단순한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거죠?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걸 뭐라 한다? 지시중개라 그러고, 참여중개는요, 소개가 되어서 거래가 성사돼야지만 보수받는 거다. 그래서 자, 지중개로서 대표적으로 제가 자,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또 혼인 중개, 직업 중개 세 가지 예에서 지시 중개가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 혼인 중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혼인중개, 여러분 결혼상담소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곳에 가면 조건에 맞는 사람 몇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한다? 보수를 받는 거죠. 꼭 이 사람이 결혼해야지만 보수받는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지중계다. 그래서 혹시 젊으신 분들 이런 결혼상담소 가면 좀 큰 데 가라 그랬죠? 작은 데 가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예, 격리 여직원 나온다 그랬죠? 괜히 바깥만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부동산 중개에서도 지중계가 있었다 그랬죠? 예, 지중계 있었다. 어떤 경우를 알았어요? 자, 부동산 전시업. 자, 그래서 부동산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이제 옛날에 90년대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의뢰받아가지고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벽에다가 걸어두고요. 이제 그 전시장이 찾아온 사람들 구경하다가 요거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일단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전시를 할 때, 그러니까 거래와 상관없이 걸어둘 때 받는 수수료, 이걸 전시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중계 대표적이다. 그래서 지시중계를 다른 개념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전시중계,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자, 참여중개는 뭐 지금 현재 하는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받는 것이 참여중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개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위임, 그 다음에 대리, 그리고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있었죠? 현상 광고. 요것도 한때는 시험 문제 참 잘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출제 빈도가 떨어진 내용이에요. 그래도 일단 알아는 두고 넘어가시고 기초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돼요. 자, 일단 그나마 최근 연도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게 중개와 위임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 뭐였죠? 공통점. 예, 선관주 의무가 있다. 그래서 판례상에 보면 중개는 뭐와 유사함으로? 위임과 유사함으로. 자, 중개는 위임과 유사함으로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 하나의 공통점. 자, 그럼 차이점. 중개와 위임의 차이점 뭐가 된다? 위임은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위임장 누구한테 써줘요? 위임장을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한테 써주죠. 그래서 이건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거는 중개는 어떻게 된다? 중개는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있고 간판이 걸려져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믿는다 안 믿는다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위임은 무상의 원칙이고 중개는 뭐가? 유상의 원칙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대리와 중개의 공통점. 대리와 중개의 공통점 뭐 있었어요? 거래 성립을 도와주는 역할, 즉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거래 성립을 도와주는 역할,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 있죠. 자, 대리행위는 무슨 행위였죠? 대리행위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죠. 그러면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자, 그래서 대리행위는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라고 했었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로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민법상의 판례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는요,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죠. 이건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지 거래 당사자는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고용과 중개. 자, 고용, 중개 공통점이 뭐예요? 노무를 제공하는 거, 일을 제공하는 거죠. 왜 일을 제공해요? 여러분 취직하죠? 회사에 취직하죠? 왜 취직해요? 네,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무 제공하는 이유가 뭐다? 네, 돈 벌려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용과 중개 차이점이 있었죠. 고용과 중개 차이점. 고용은 어떻게 된다? 고용은 일단은 보수를 받는데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보수받죠. 월급이나 주급 이런 걸 받죠. 그런데 자, 중개는 어떻다?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다. 외우려고 그러지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은요, 지시를 받죠. 윗사람의 지시를 받는데 중개는 지시를 받지 않죠. 이거 1억에 팔아줘. 그럼 끝이에요. 너 오늘 가서 구청에 가보고 등기소 가보고 이런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독자적 행위라고 그러고, 이 독자적 행위는 뭐와도 대비되냐면 사자라는 개념과 대비됩니다. 자, 여러분 사자 들어보셨죠? 뭐예요? 네, 진분운꾼 대표적인 사람이 우편배달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자와 대비해서 사자는 단순한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중개는 단순하게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흥정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급과 중개 공통점이 뭐예요? 네,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다. 도급이라는 게 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뭡니까? 인형에 눈알 붙이는 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인형에 눈알 붙이는 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도급과 중개의 공통점마다 일의 완성이 있어. 일 끝나지 않으면 보수받는 게 공통점이다. 자, 차이점. 도급 관계에서는 자, 일 주는 도급인이 있고 일 받는 수급인이 있었죠. 자, 그러면 수급인은 어떤 의무가 있다? 일의 완성 의무가 있다. 일의 완성 의무가 있죠? 자, 그럼 일의 완성했으면 도급인은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만 되죠? 얘는 뭐다? 수령 의무가 있다 그랬죠. 얘는 일의 완성 의무가 있고 얘는 수령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수급인 성격 갖는 사람 중개사 누구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또 도급인 성격 갖는 사람 누구다? 의뢰인이죠. 자, 보면 개업공개사는요. 일의 완성 의무? 일의 완성 의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 의뢰받았습니다. 8호죠. 의뢰받았어요. 돈 벌기 싫으면 서랍속에 처박아놓고 일단 안 해도 되죠. 돈 벌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은 수령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수령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A와 B를 얘가 소개시켜줬는데 얘가 자, A와 B가 거래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급관계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중개는 어떻게 돼요? 중개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금 감액 나 반만 줘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된다? 무효, 취소, 해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보수받지 못하죠. 자, 그런 차이점들 있고요. 자, 이제 현상광고와 그 다음에 중개 공통점이 뭐예요? 현상광고 중개 공통점. 예,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다. 자, 그러면 현상광고와 중개 차이점. 자, 청약의 차이점이 있었죠? 현상광고는 청약을 누구한테 한다? 제가 현상광고 뭘 얘기했었죠? 전봇대에 뭐 붙여놓은 거? 개새끼 차는 광고 있었다 그랬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강아지라 그랬죠? 강아지. 자, 요거 현상 광고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 우리 집 강아지 찾아주세요. 사진 붙여놨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자, 유상 이어지면 된다 그랬죠? 자,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상 광고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청약을 전봇대 옆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다 그랬죠. 근데 중개는 문 열고 들어가서 특정인에게 팔아주세요. 청약하는 거죠. 자, 얘는 청약을 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자, 중개는 반드시 광고의 방법이 아니죠. 자, 이 현상 광고는 어떻게 돼요?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 또 편무계약이죠. 이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 편무계약. 자, 그러면 중개는요? 낙성계약이죠. 왜냐하면 쌍무계약이 해당되죠. 자, 이렇게 중개와 다른 개념과 비교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판례에 나오죠. 자,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건 또 뭐 해야 된다? 중개인이 해야 된다. 자, 공동중개에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개사의 일을 객관적으로 봐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때 자, 그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요거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실제 나옵니다. 중개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이 진정으로 이것은 뭐다? 주관적 의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야? 자, 두 번째 용어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래요? 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일단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또 보수, 그리고 또 업. 요게 세 가지가 모두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업에 해당되려면 의뢰받고, 그 다음에 또 보수받고,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거 세 가지. 자, 보수 받아야 된다. 자, 그 옆에 관련된 판례도 나오죠. 보수 받아야 된다. 자,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업이다, 업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니면 요구했습니다. 근데 중개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뭘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업에 해당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업으로 행하는 것 했습니다. 자, 업으로 행하는 것. 자, 이때 업에는 뭐가 있었죠? 업에는 계속적, 반복적 있었죠. 자,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 있었고요.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상에 뭐예요? 사업수행.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게 있었죠. 자, 계속적, 반복적이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 여러분 거기 교재 판례 있죠? 우연한 기회 건물전세 계약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이거는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있었죠?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자, 어떤 사람이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회 알선하고 보수받았습니다.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고 한 번 딱 알선하고 보수받았어요. 이거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다 라고 했었죠. 업이다. 왜 업이다? 분명히 한 번 했다는데. 예. 자, 사회통념이라고 그랬죠? 사회통념. 사회통념이라는 뭐예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평범하죠? 예. 아주 똑똑하지도 않죠? 아주 똑똑한가요? 아,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다 느낌이 아마. 이 강의하면서 얘기 잘못하면 나중에 욕 단단히 들어오는데. 자,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념을 뭐라 한다? 사회통념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갑니다. 자, 근데 사무실 내놓고 간판 있고요. 불 켜져 있어요. 아, 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예, 중개사무소이다. 저기다가 물건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회통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업에 해당됩니다. 이거 언제 조심하라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등록할 때, 자, 사무실 내고 간판 걸고 등록 신청합니다. 아직까지 등록 통지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거래성수의 보수를 받았다면 이건 뭐에 해당된다? 예, 무등록에 해당된다 라고 했었죠. 무등록. 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거죠. 무등록 형벌 3-3. 자, 보수 청구권이 무등록은 보수 청구권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었죠. 청구권 자체가 없다. 근데 보수의 약정 자체도 어떻게 한다? 무효다라고 했었죠. 자, 바로 이게 대표적인 무등록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업에는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판례 이미 다 설명드렸었죠? 자,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중개업이란 여기에서 업자가 빠지면 틀려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옆 페이지에 중개라는 개념 있죠? 중개라는 개념 보세요. 저 동그라미 1번에 거기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했죠? 여기에는 업자가 들으면 안 되겠죠? 알선을 업으로 행하는 것. 야, 중개의 부분에다가 거기 쳐다보지 말고 6페이지 쳐다보셔야 돼요. 다 지금 7페이지 쳐다보고 있어. 자, 지금 중개라는 개념 있죠? 거기에 보니까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됐죠?
거기에 알선을 업으로 행하는 것, 업자가 나오면 틀립니다. 자, 알선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업자가 나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옆 페이지 7페이지에 중개업이라는 개념 있죠. 거기에 보니까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했죠. 자, 이것은 중개를 업자가 여기서 빠지면 틀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 보죠.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로 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등록하지 않은 자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이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개업공개사에는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등록 기준 갖춰서 등록한 법인을 뭐라 한다? 일반 법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등록 기준 아까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법인의 등록 기준 무슨 회사였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 잡은 거 얼마?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라고 했었죠. 자, 겸업을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전체 대표자까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둘 때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뭘 받아라?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어디는 안 돼요? 가설건축물대장 안 된다 그랬고요. 자, 확보한다. 소유하거나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다. 자, 이런 것들 이 등록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등록한 법인을 일반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수법인은 어떤 법인이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뭐가 있었다? 지역 노인동조합, 그러니까 지역 산림조합이 있었죠. 지역 산림조합.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관리기관, 그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 자, 농협동조합은 뭐에 대한 것을 중개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이 좀 제한되죠?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거. 농협동조합은 뭐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매매견음이 됐죠? 산림조합은요? 임야, 임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장용지,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자, 공매로 팔 수도 있지만 뭘 할 수 있다? 중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등록 안 해도 되는 법인이 있었죠. 중개사법에서 등록 안 해도 되는 법인 농협동조합,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요 세 가지는 뭘 안 해도 된다?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줘야지만 되고요. 등록 신청을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네 가지는요. 중개사법에서 배제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일단은 등록 기준 배제된다. 등록 기준. 자, 그러니까 농협동조합, 조합장 대표자겠죠? 조합장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등록 기준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요. 자, 분사업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특별히 농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농협동조합은 업무보증 설정이 있었죠? 얼마 이상? 네,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개업공개사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자, 부칙개업공개사였죠? 부칙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증 없지만 옛날부터 중개업을 소개영업 시절부터 해왔던 사람들을 뭐라 한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부칙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점차 소멸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부칙개업공개사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에서 몇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 부칙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어떻게 되죠?
사무소 소재지 어디로요? 특광도.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도. 자, 광명시에 부칙개혁공개사 있습니다. 광명시에 그러면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예, 경기도죠. 경기도. 자, 그래서 업무지역이 제한된다. 이 부칙개혁공개사는 사무소 명칭 어떤 거 못 써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못 쓰죠. 그럼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부칙개혁공개사는 겸업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였죠? 예,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과선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칙은 못하니까. 자, 그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자, 소속공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공개 소속된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틀려요. 공인중개사로서. 자, 그 다음에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을 포함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법인에는 대표자는 일단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에 얼마가 공인중개사 된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은 소속공개사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소속공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소속공개사에는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까지 몽창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만을 해당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장 조심해야 되고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리 있죠. 자, 수행하거나 이게 빠져도 틀려요. 소속공개사는요. 왜 그러냐? 그냥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면 자, 문장에 만약에 용어정에서 수행자 빠지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가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게 뭐가 된다? 소속공개사고요. 자, 중개보조는 뭐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소속되어 중개사무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업무 관련된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죠. 자,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거 빠지면 틀려요. 얘는 반드시 누가 해주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빠지고 한번 해봅시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빠지고, 자, 개업공개 소속되어 현장은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또 있죠. 누구예요? 네,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도 업무 보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보조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소속공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요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보죠. 자, 일단 공통점. 둘의 공통점. 네, 중개 보조하는 거. 보조할 수 있는 게 공통점이죠. 또, 예, 소속됐다는 거. 예, 소속됐다는 거. 공통점이죠. 또, 사원 될 수 있다. 얘는 사원 또는 임원 될 수 있어, 없어요? 사원 또는 임원.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는 사원 또는 임원 될 수? 없어요. 이중소속이 금지되죠. 자, 이중소속이 금지되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뭐가 되는 거? 사원 또는 임원 자체가 될 수 없어.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구예요? 경영진이죠. 분리시키려고 그랬죠? 헷갈려요? 그거는
그거는 공인중개사 2단이라를 분리시키는 거고, 자, 여기는 이게는 누구예요, 지금? 고용인들이죠. 자, 소속중개사, 얘는 소속된 누구예요?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사원돈이면은 누구죠? 제가 사원돈이면은 항상 머릿속에 뭘 받고 있으라 그랬어요? 경영진이다. 자, 근데 이제 소속공제사에다가 경영진은 사원돈, 공인중개 사원돈 임원을 집어넣은 이유는 업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수행할 수 없다.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자, 얘네들 일반적으로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고 사원돈 임원은 경영진이에요. 별도로 분리시켜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얘네들, 자, 또 공통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동원. 현장 안내. 예, 다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아까 했던 거 답이 나와요. 중개 보조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오죠. 현장 안내 이거 다 보조죠? 예. 자, 신고해줘야죠. 둘 다 채용 똑같아요. 신고해줘야죠.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자, 채용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예, 10일 이내. 신고해줘야죠. 얘도 똑같습니다. 신고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게 하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이 많으니까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자격증 있고 없고. 또 차이점. 그렇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없고. 차이점이죠. 또 차이점. 이제 확인 설명은 업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자, 인장은 이제 이거 있죠? 인장 등록 의무 있죠? 인장 등록 의무 없죠. 그리고 행위를 했을 때 서명 및 날인 의무 있고 서명 및 날인 의무 없다. 또 차이점. 그렇죠. 교육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실무교육 대상이고 얘는요 직무교육 대상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연수교육 대상이 되죠. 얘는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죠. 자, 이런 차이점들. 그 다음에 또 차이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해서 할 수 있죠. 얘는 대행해서 할 수 없죠. 자, 이런 것만 가지고도 문제 나올 수 있죠. 제가 문제 만들어 3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그래서 자, 이런 차이점들을 한번 구분. 실제로 나왔었어요.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해 가지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정책심의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